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전 서울 중심부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이 음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암살 실패가 아닌 평양의 감시망을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녀는 죽음을 가장하면서까지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야만 했을까요? 분단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위험했던 탈북작전,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날 밤, 저는 두 가지 죽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북한 체제가 저에게 내릴 죽음이었습니다. 극비 암호는 단 10글자였습니다. 강도준 제거, 문서 회수 후 즉각 복귀, 보내온 곳은 평양 노동당 서기실. 그리고 그 암호 끝에는 제가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여정.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제가 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도준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금고 안에 있는 문서, 김한솔의 은신처와 망명 루트가 담긴 그 기밀봉투는 반드시 평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김여정이 저를 서울로 보낸 이유였고, 저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난 석 달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어느 고시원 좁은 방, 창문 하나 없는 12평짜리 공간에서 저는 손바닥 위에 작은 캡슐 하나를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과 제가 얼마나 다른 공간에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평양을 출발할 때부터 제 몸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그 캡슐. 임무 실패 시 스스로 삼키라는 명령과 함께 지급된 청산가리였습니다. 혀 위에 올려놓으면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캡슐을 입 안에 넣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상하게 들리시죠? 죽기 위한 약을 삼키면서 살기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쩌다 그 밤 그 방에 혼자 서 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설아입니다. 고향은 평양시 대동강 구역, 지금은 설아라는 이름으로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보위부 최정예 요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위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같은 곳인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한 곳입니다. 요원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발탁됐냐고요.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 외국어대학 출신으로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셨습니다. 노동당 대외연락부, 쉽게 말해 외국과의 비밀 연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게 제 유년의 가장 또렷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16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무언가를 너무 많이 알게 된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는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아버지는 석 달 뒤 탄광으로 쫓겨나셨고 저는 친척집에 맡겨졌습니다. 3년 뒤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9살에 저는 얼음 심장을 가진 척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훈련. 그 훈련이 완성되던 날 교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꽃이 되어야 한다. 아름답고 무해해 보이고 하지만 독이 있는 꽃. 그 독이 결국 저 자신을 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처음 발을 디딘 건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중국계 교포로 위장한 신분으로 유학생 비자를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서울이 이렇게까지 빛나는 도시인 줄 몰랐습니다. 평양도 중심부는 꽤 번듯하게 지어져 있습니다만 그 화려함은 어딘가 자기적이고 박제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 서울은, 특히 밤의 서울은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먹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 모든 감정이 아무런 여과 없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감정을 저렇게 다 드러내도 괜찮은 건가? 저 사람들 나중에 처벌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처음 묵었던 고시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로 멍해졌습니다.
밤 11시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먹을 것들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과자, 빵. 북한에서는 쌀 한 줌을 장마당에서 사려면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벽 2시에도 혼자 들어가서 마음대로 집어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사야 하는지 그냥 봐도 되는지조차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임무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온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도준,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소속 블랙요원. 이 사람의 내부 정보와 작전 네트워크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북한 당국이 가장 예의주시하던 소위 라자로 네트워크. 다시 말해 북한 고위층의 탈북을 막후해서 돕는 비밀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임무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김여정,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정은의 친동생이자 북한 체제를 함께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는 몇 안 되는 요원 중 하나였습니다. 자랑이자 굴레였습니다. 김여정의 눈밖에 나는 순간 어디서도 도망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강도준을 처음 만난 건 용산구의 한 카페였습니다. 접근 경로도, 첫 대화의 주제도, 심지어 제가 입고 간 옷의 색깔까지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유인하기 위해 설계된 인물이었고 그는 저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정보기관 요원이라면 냉철하고 날카롭고 언제나 상대를 의심하고 경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처럼요. 그런데 강도준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그 사람이 한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저도 가끔 그래요. 였습니다. 비웃지도 않고 당황한 척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같이 닦아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술인가? 나를 방심시키려는 건가? 보위부에서 배운 대로라면 상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친절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경계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일부러 차갑게 굴었습니다. 질문에 단답으로만 대답하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강도준은 그냥 웃었습니다.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다음에 더 편한 날 봬요. 추궁도 없고 서운한 기색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어낼수록 한 발 물러서 기다렸습니다. 보위부 훈련에서 배운 심리전의 어떤 패턴과도 맞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계속 그랬습니다. 밥을 먹으면 제가 먼저 먹었는지 물었고, 걸으면 제 걸음 속도에 맞췄고, 어느 날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을 때 다음 날 따뜻한 생강차를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요. 저는 그런 사람을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를 보살펴 준 사람이 없었고 보위부에서 저는 그냥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잘하면 살아남고 못하면 사라지는 그런 세계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의 다정함이란 것은 처음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강 근처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안 씨, 때로는 그냥 쉬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장리안, 그게 서울에서 제가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어딘가가 뻐근하게 아파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쉬어도 된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보위부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쉰다는 건 반동이었습니다. 임무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매일 밤 평양에 보내는 보고서를 쓰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 정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갑자기 공포스러워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공포가 임무에 대한 두려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순간, 저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사람을 이용하러 온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없는 하루를 상상하는 게 무서워진 것인가? 체제가 제게 심어준 교육이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스스,
하고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평양에서 암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5글자짜리 지령이었습니다. 타겟 제거 후 복귀. 저는 그 전문을 받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19살 이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손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도 죽습니다. 이행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때까지 쥐어짜면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암호 전문을 받고 나서 사흘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도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커피를 같이 닦아주던 손, 한강 벤치에서 쉬어도 된다고 했던 목소리. 그리고 눈을 뜨면 테이블 위에 놓인 암호 전문이 보였습니다. 강도준 제거, 김여정의 명령. 저는 그 2가지 사이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버텼습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압니다. 북한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도주한 요원의 가족은 예외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저에게 가족이라곤 탄광에 계신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이미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분이었지만 제가 배신자가 되는 순간 그분은 더 깊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도망친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다고 강도준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 감정이 얼마나 낯설고 무거웠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저는 결국 책상 앞에 앉아 머릿속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위부에서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빼고 상황만 놓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저는 그 방식으로 제 자신의 탈출구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죽으면 됩니다. 진짜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북한 보위부가 저를 찾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임무를 완수시키거나 임무를 실패한 요원을 처단하거나. 그런데 제가 이미 스스로 처단됐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당장은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완벽하게 꾸미느냐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평양을 떠나기 전 공작 훈련 과정에서 접했던 특수 약물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정량을 복용하면 심장 박동과 호흡이 극도로 느려지면서 실제 사망과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체온도 내려가고 동공도 풀리고 맥박도 겨우 느껴질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가사 상태입니다. 약효는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 그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의식이 돌아옵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 약물의 제조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작 훈련 중에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의외로 필요한 재료들이 약국과 화학약품 상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돈이 좀 들었고 며칠이 걸렸지만 저는 그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청산가리 캡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지급받은 그 캡슐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그 자리에 제가 만든 약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캡슐을 다시 봉합하고 나서 저는 손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고 투명한 캡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박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약물 배합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저는 진짜로 죽습니다. 농도가 너무 짙으면 심장이 아예 멎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사 상태에서 너무 오래 방치되면 뇌의 산소가 차단돼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모든 것이 잘 된다 해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북한 보위부 추격조에게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평양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저는 그 위험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늘어놓고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보위부 요원으로 일하는 동안 수없이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상대가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적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다는 감각 속에서 또 다른 감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 강도준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저도 살고 싶다는 것.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옆에서 숨을 쉬고 싶다는 것. 그 감각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아주 조금요. 저는 캡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준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고시원 방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강도준의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한솔의 망명 루트와 은신처가 담긴 그 기밀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저는 이미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평양은 저를 더 집요하게 쫓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도준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에라도 그 문서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편지였습니다. 강도준에게 쓰는 편지.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위부 훈련에서 편지는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나서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그냥 고시원 방에서 변사체로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북한 보위부가 원하는 결말이 됩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편지에는 딱 3가지만 썼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 그 마지막 문장을 쓰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그런 말을 쓴다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서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시간 동안 방 안에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탄광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아 계실지 모를 아버지. 제가 오늘 이 도박에 실패하면 아버지는 영영 저를 못 보게 됩니다. 성공해도 한동안은 못 볼 것이고요. 저는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살아볼게요. 제대로 한번. 강도준과의 마지막 데이트는 마포구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되도록 평소처럼 굴려고 애썼습니다. 웃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김치찌개, 국물이 너무 뜨겁다는 핑계를 대며 눈을 한번 닦았습니다.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며 그 뒷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아까와 똑같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캡슐을 손에 올려놓고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어도 된다고요. 저는 캡슐을 삼켰습니다. 그 감각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캡슐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 도박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 끝이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눈꺼풀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것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낮고 억누른 울음이었는데 그게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와 그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오가는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의료 장비 소리가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박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기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는 상황을 읽으려 했습니다. 보위부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옆에 있는가, 지금 내가 안전한가. 천천히 감각이 돌아오면서 저는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강도준의 것이라는 것도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도준은 그날 밤 제가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스파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독약을 삼킬 것이라는 것이 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를 읽는 순간 고시원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관리인을 불러 문을 열었고 침대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요.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고 체온도 많이 내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동시에 그 사람은 국정원에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저희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 요원, 서울에 석 달째 잠입 중, 목표물은 강도준 본인.
국정원 입장에서는 경악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준은 제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구급차 안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말렸는데도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저는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군가의 손을 그냥 잡아주는 사람이요. 한편 저를 둘러싼 다른 상황은 훨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추격조가 이미 서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제가 임무를 실패했다는 것을 감지한 평양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밀 문서를 회수하는 것, 그리고 저를 처리하는 것. 살려서 데려오든 그 자리에서 없애든 상관없이요. 저의 가사 상태 소식은 어떻게든 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시신을 회수해서 평양으로 압송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죽은 요원의 시신도 함부로 남한에 놔두지 않습니다. 시신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 신분, 흔적들을 철저히 지우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강도준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국정원이 병원 주변을 에워쌌고 추격조는 접근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약효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서요. 죽을 뻔한 것보다 그 무력감이 더 힘들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사선 위에서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저는 그냥 병원 침대 위에 이름 없는 시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강도준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눈을 제대로 뜬 게 의식을 잃은 지 거의 14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고 그 다음은 산소 호흡기 너머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강도준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소리라기보다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지만요. 그 사람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혼자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왜 혼자 했냐고. 북한에서 평생 혼자 버텨온 저에게 왜 혼자 했냐고 묻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채로요. 보위부 훈련을 받은 이후 처음 울었습니다. 그게 14시간 만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감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그런데 상황이 그리 편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강도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회복하는 즉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 남한 요원에게 접근의 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강도준이 제 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위부 추격조가 여전히 서울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정보가 어떻게든 새어나간다면 그들은 다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라도 상관없이요. 북한은 필요하다면 외국 땅에서도 자국 요원을 제거합니다. 그건 제가 평양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살아났다고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도준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정원 안전가옥으로 저를 이송시키는 절차를 밟으면서도 매 단계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한테 원칙을 너무 구긴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안전가옥으로 옮겨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빵을 들고 걷는 아주머니, 전화를 하며 뛰어가는 청년, 손잡고 걷는 노부부. 저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평범한 것이 그렇게 눈물 나게 좋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안전가옥은 마포구 어딘가의 평범한 빌라 한 층이었습니다. 겉은 그냥 오래된 주택가 건물이었지만 안에는 도청 방지 장치와 방탄 창문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지만 일단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골목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중심가 빼고 밤이 되면 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골목 구석까지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그날 밤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양에서 받은 훈련 내용, 서울에 온 경위, 접촉한 사람들, 기밀 문서의 행방.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신자, 남한에서는 피의자.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강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욕심 많은 사람은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있으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말고 뭔가를 원하고 싶다고요. 안전가옥에서 지낸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밖에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 한 명이 늘 따라붙었고 행동 반경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요원 훈련을 받을 때는 몇 주씩 외부 출입을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게 갑갑하지 않았습니다. 체제가 그걸 당연하다고 가르쳤으니까요. 열흘 만에 나온 서울의 골목은 달랐습니다. 갑갑함이 뭔지를 알게 된 뒤에 맞는 바깥 공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강도준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조사를 잘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측에서 저희 귀순 의사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고도 전해줬습니다.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신원검증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첫 관문은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귀순.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또 이렇게 가볍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강도준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에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훈련을 10년 넘게 받았으니까요.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위부 추격조 중 한 명이 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스승, 박성철이라는 것도요. 박성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박성철은 제가 보위부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교관이었습니다. 감정을 죽이는 법,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법,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엄격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무도 챙겨주지 않던 저를 유일하게 사람 대하듯 대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던 시절에 그 사람만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게는 어찌 보면 그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박성철이 저를 잡으러 서울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박성철이 왜 왔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김여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겠죠. 그 분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자신이 죽고 가족이 죽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분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적이 미우면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적이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강도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설아 씨,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철 씨한테 연락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국정원이 박성철을 통해 뭔가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협력을 끌어내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로 저를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박성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결국 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싫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죽이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이 그 명령 때문에 평생 짐을 지는 것도요. 해볼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성철에게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위부에서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선생님, 저 살아있어요. 맞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썼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대답이 올지 안 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도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적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어디에 있어? 딱 내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도 없고 왜 그랬냐는 물음도 없이 그냥 어디 있냐고 묻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박성철다웠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강도준과 국정원 측과 상의한 끝에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마포구 인근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낮 시간대였고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는데 저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으니까요. 박성철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걸음걸이를 알아봤습니다. 10년 동안 그 걸음을 봐온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평화로운 풍경 안에서 저와 박성철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저는 네라고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보더니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갔었는데 시신이 없었어. 그때 알아챘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직접 갔다는 말이 저를 없애러 간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제가 살아있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왜 명령을 거부했는지, 왜 캡슐을 바꿔치기 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박성철은 중간에 한 번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 어머니 닮았어. 고집스러운 거. 저는 그 말에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박성철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박성철은 결국 국정원 측과 접촉했습니다. 오랜 설득이 있었고 조건과 보호를 약속받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 스승이 선택을 바꾸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고 그 선택을 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강도준이 있었고 이제는 박성철도 같은 편이 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등 뒤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위부 훈련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혼자인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철과 만난 지 나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깼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고 반사적으로 침대 밑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보위부 훈련에서 몸에 뱀 반응이었습니다. 총소리가 2발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뛰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설화 씨, 저예요. 강도준이요. 빨리 나와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강도준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목을 잡고 뛰었습니다. 뒷계단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차 안으로요.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빌라 창문 하나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유리가 깨진 자리에서 연기가 조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잔존 세력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차 안에서 강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총소리가 나는 상황에서도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새 안전가옥으로 옮겨진 뒤 사흘이 지났을 때 국정원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저를 공식 수배자로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국가기밀 누설과 조직 이탈. 거기에 더해
나만 내 고정간첩들에게 저를 처단하라는 내부 지령이 내려갔다는 첩보도 잡혔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은 그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설화. 오랫동안 숨기고 살아온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공식 서류 위에 올라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섭냐고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두려움 안에서 이상하게 홀가분한 감각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느낌이랄까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마당이니까요. 그날 밤 강도준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새 안전가옥의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요. 저는 그 라면 한 그릇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먹던 옥수수죽이 생각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과 누군가가 끓여줘서 먹는 음식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도준이 말했습니다. 설아 씨, 외상 후 스트레스 하는 거 아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사람이 설명해줬습니다. 극심한 위험이나 충격을 겪은 뒤에 몸과 마음이 그 공포를 기억하는 증상이라고요. 한동안은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을 수 있고 잠자리에서 자꾸 그때 장면이 떠오를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대부분은 평양에서의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총을 맞는 꿈, 독약을 삼키는 꿈, 보위부 요원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꿈.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꿈에 놀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강도준은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 치러야 하는 몫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국정원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보위부의 내부 조직도, 서울 침투 경로, 고정간첩들과의 연락 방식, 저는 아는 한 모두 답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말하는 것이 배신인지 아니면 해방인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위해 10년을 바쳤는데 이제 그 체제의 비밀을 남한에 넘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배신해야 할 것을 배신하는 것이 때로는 의리보다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사관이 특이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한솔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 김정은의 조카. 그 사람은 당시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집요하게 찾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서기실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준의 금고에 있던 그 기밀 문서가 바로 김한솔의 망명 루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서기실에서 접했던 내용들, 평양이 그 사람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고 있는지, 그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어떤 인력을 배치하려 했는지. 조사관은 받아 적었습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 덕분에 누군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준이 특별히 일찍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 방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설아 씨가 준 정보, 좋은 곳에 쓰였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안전가옥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조금씩 서울이라는 곳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의 일상, 이른 아침 두부 배달 오는 소리, 저녁이면 어느 집에선가 풍겨오는 찌개 냄새. 북한에서는 이웃집이 뭘 먹는지 아는 것 자체가 감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냄새가 그냥 냄새였습니다. 감시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그냥 오늘 저녁 누군가가 밥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탄광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아 계실 아버지. 오늘 저녁 밥은 먹으셨을까요? 그 생각이 들면 항상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제가 탈출한 덕분에 아버지 처우가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와 다시 연락이 닿을 수 있기를 저는 매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준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귀순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심사를 통과했고
이제 법무부 절차만 남았다고요. 하나원이라는 곳을 아냐고도 물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하나원 얘기가 나오면 그건 배신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강도준의 설명을 들으니 전혀 달랐습니다. 직업 교육도 받고 생활비도 지원받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배신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요. 하나원에 들어가기 전 저는 며칠 동안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보위부에서 했던 일들을 조사관에게 다시 한번 세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됐는데 말을 하는 내내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바깥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삶이었는지를 말로 꺼내면서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진술이 끝난 날 저녁,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칭찬은 더더욱요. 보위부에서 잘했다는 평가는 문제없음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강도준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별말 없이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그 사람은 옆 의자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작에 말해줬던 거였습니다. 쉬어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날 밤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보위부가 심어놓은 고정간첩 중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진술한 정보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믿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요. 그렇게 서울 생활 2달 남짓이 지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강도준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차 문을 닫기 전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나올 때 연락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도 있고 책상도 있고 창문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정리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위해 누군가가 이불을 펴줬다는 것이요. 살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 위에 가만히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입소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저처럼 어딘가에서 힘들게 넘어온 사람들이겠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고요. 하나원에서 지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시간이었습니다. 낯설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었고 장마당에 나가도 살 돈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나만의 사회 구조, 법, 금융, 직업 교육, 강사들이 쉬운 말로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북한에서는 나만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스스로 대통령을 뽑고 스스로 법을 바꾸고 스스로 길거리에 나가 반대 의견을 외칩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요. 그러던 중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원 입소 한 달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강도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짧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설아 씨, 지금 하나원 밖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절대 외출하지 말고 외부인 면회받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한번 낙인 찍은 사람을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집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국정원에 협조했다는 것, 그 모든 정보가 어딘가에서 새어나갔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밤을 보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 아버지에게 살아있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 강도준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하나원 외곽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이미 대응하고 있었고 침투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하나원 안에 있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방 구석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설아 씨, 괜찮아요. 다 정리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보이부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거였습니다. 이상하죠. 독약을 삼킬 때도, 추격조를 피해 달아날 때도, 병원에서 눈을 뜰 때도 울지 않았는데 괜찮다는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마 그 말이 그냥 안심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줬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강도준이 하나원으로 왔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아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보이부 잔존 조직이 거의 정리됐어요. 설아 씨를 타깃으로 한 직접적인 위협은 이제 없다고 봐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 봤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원 생활 2달째가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장래 희망이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직업 상담 시간에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이부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금지였습니다. 배정받은 자리에서 배정받은 일을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 뭘 하고 싶은지 그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겁에 질려 넘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낯선 곳에 서 있는 사람들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원한 것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 짧은 말이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진심 어린 칭찬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날씨가 맑았습니다. 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북한 하늘도 파랬습니다. 그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아래서 숨을 쉬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게 없었습니다. 감시받는다는 느낌,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긴장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 하늘 아래서는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강도준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나오는 걸 보더니 그냥 걸어왔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이 그냥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저도 같이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한에서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설화, 보이부가 지은 이름, 장미안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겼던 이름. 그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얇은 카드 한 장이었는데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북한에서 저는 번호였습니다. 요원 번호, 직책 번호. 그런데 이 카드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어려웠던 건 사람들의 빠른 말투였습니다. 다들 어찌나 빠르게 말하는지 처음엔 절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뭔지, 라떼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카페에서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저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돼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뒤에 줄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저를 살렸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처음 혼자 간 날도 기억납니다. 물건이 많았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라서 1시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두부 한 모와 계란 한 판을 사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두부는 특별한 날에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두부를 부쳐 먹으면서 이게 평범한 삶이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낯설미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 동네를 걸어다니는 것, 마트에서 사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 그 하나하나가 북한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위험했던 일들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루의 일부가 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거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탄광 어딘가에서 늙어가고 있을 아버지 앞에 서서 딸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통일의 이유입니다. 박성철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락합니다. 밥 먹었냐는 말을 서로 합니다. 그게 전부인데 그게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부에서 저한테 가끔 그 말을 해줬던 것처럼요. 서울에서 첫 번째 가을이 왔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가을은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가을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급이 줄어드는 계절이 오는구나. 겨울땔감을 어떻게 구하나. 그런 걱정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가을은 달랐습니다.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이유 없이요. 저는 길가에 쌓인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서 있구나. 독약을 삼킨 그 밤에서, 총소리가 나던 그 새벽에서 이렇게 멀리 걸어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두렵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요.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골목이 보입니다. 아침이면 빵집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저녁이면 어딘가에서 음식 냄새가 납니다. 시끄럽고 바쁘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동네입니다. 처음에는 그 익명성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좋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른다는 것이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알려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숨어 있는 것도 일종의 감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제가 진짜로 자유롭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보낸 세월은 19살부터 28살까지였습니다. 가장 반짝여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저는 감정을 지우고 사람을 도구로 보고 체제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깝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깝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독약을 삼킨 그 밤도, 병원에서 눈을 뜨던 그 아침도, 하나원에서 처음 혼자 이불을 폈던 그 순간도요.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이설화가 됐습니다. 강도준과는 지금도 만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사이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냥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쉬어도 된다고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지 모릅니다. 탄광에 계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계신지도요. 제가 도망쳤다는 것이 전해졌을 테고 그 때문에 더 힘들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살아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6.25를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형제가 북에 남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 살아있는지 모르는 것, 그 기다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통일이 되는 날, 그 무게를 함께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북한에서 저를 가르친 교관이 말했습니다. 꽃이 되라고요. 아름답고 무해해 보이고 독이 있는 꽃이 되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꽃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한 꽃이요. 독 없이, 그늘 없이, 그냥 햇볕 아래서 피어 있는 꽃. 그게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방식입니다. 독약을 삼켰던 그 밤 이후 저는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낯설고 아직도 가끔 두렵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길이 생깁니다. 저처럼요. 요즘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지원단체에서 일주일에 2번 새로 들어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 처음엔 말을 잘 안 합니다.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편의점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카페에서 주문을 못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를요. 그러면 다들 조금씩 긴장이 풀립니다. 슬그머니 웃기도 합니다. 그 웃음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 웃는 사람들의 웃음이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함흥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2달 동안 중국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넘어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서울에 발을 디뎠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고,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게 낯선 그 느낌이요. 저는 그 아주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 아주머니가 그 말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모든 것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아닐까 하고요. 보위부 요원으로 살던 시절에 저는 사람을 수단으로만 봤습니다. 그게 훈련이었고, 그게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지우지 않고,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요. 그게 얼마나 다른 삶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시죠. 차례 지내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고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쉽지 않습니다. 추석이 되면 하늘을 봅니다.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같은 달을 보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강도준이 있고, 박성철이 있고, 자원봉사 단체에서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은 꼭 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김여정은 지금도 평양에서 권력을 쥐고 있겠죠. 저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을 증오하며 사는 것은 제 선택이 아닙니다. 증오는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냥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일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빵집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창가에 앉아서 서울 야경을 바라봅니다. 불빛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마다, 골목마다, 가게마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이 좋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밥을 먹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저도 이제 저 불빛 중 하나입니다. 제 방 창문으로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을 마음대로 켜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어둠이 꿈에 나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다시 잠이 듭니다. 독약을 삼킨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을 뱉어내고 나니 꽃은 꽃이었습니다. 독 없이도 피어날 수 있는 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약을 삼키면서도 살겠다고 버텼던 그 손이 결국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던 그 찰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을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